제가 이 장표를 먼저 우리 테슬라 들어가기 전에 잠시 띄웠습니다. 테슬라를 이해하려면은 이 부분도 약간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띄웠는데요.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 이 데이터 과학 연구소를 지금 설립을 하고 있는데, 크게 6가지 아젠다를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 주제로 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가장 큰 시장 파이는 메타버스 분야가 가장 큰 시장 파이를 가지고 있을 거고, 그다음에 빅데이터라든지, 또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하고는 달리 마이데이터라는 개념을 작년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요 6가지 아젠다 중에서 보면 밑에 포렌식과 ISMSP라는 부분은 정보 보호 관련된 아젠다고, 나머지 위에 4개 분야는 데이터의 활성화 관련된 아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데이터 3법 개정을 하면서 위에 있는 4가지 아젠다를 어떻게 하면은 활성화시키면은 국가가 발전할 것인가. 그래서 과기부하고 이런 데서 계속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분야들입니다. 뭐 메타버스 분야 같은 경우에는 아마 1월 달인가에 정부 여러 부처 합동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또 발전시킬 것인가. 결국은 발전시키려면은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예산 지원이 가장 많은 분야가 이 메타버스나 빅데이터 이쪽 분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마이데이터 분야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2020년에 데이터 3법 개정을 하면서 현재 파이낸스 부분, 즉 금융 관련된 부분은 마이데이터가 출발을 했는데, 의료라든지 공공, 생활 분야의 마이데이터 분야는 아직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아직 안 돼가지고 좀 출발이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작년 9월 28일 날 개인정보보호법에 마이데이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국회에 정부안으로. 그게 뭐냐면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라는 핵심적인 내용이 개정안으로 좀 올라가 있는데,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정보보호 관련돼서는 일반법이기 때문에 이것만 통과가 되면은 마이데이터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 관련된 뭐 은행이라든지 보험, 증권사들은 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다른 분야하고 결합이 안 되다가 보니까 그다지 큰 시너지는 지금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은 앞으로 데이터 분야는 엄청난 발전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뭐 포렌식이라든지, 포렌식 부분은 시장 규모가 많이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물론 영미 계통에 이디스커버리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디스커버리가 뭐냐면 전자증거 개시라는 제도인데, 이건 소송을 하기 전에 어떤 전자적 증거를 가지고 서로 인정하고 뭐 하는 그런 제도인데, 우리나라도 이게 지금 현재 출발은 하고 있습니다. 출발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분야의 시장이 그다지 크다라고는 보기는 어렵고요. ISMSP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정보보호 관리 체계. 어떤 개념이냐면은 우리가 정보 시스템을 갖춘 업체들은 이런 인정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등등은 다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되고,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 제가 연세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연세대 같은 경우에도 이 인정을 몇 년 전에 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라든지 학교 분야는 매출이 1,500억 이상, 아니면은 뭐 100만 명 이상의 접속자가 이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ISMSP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강제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이 ISMSP 인증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모든 정보 보호가 완벽하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하지만 최소한의 어떠한 우리가 정보 보호 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이런 개념들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온라인 프라이빗 인베스티게이션이라는 분야는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지금 아직까지 기반법이 없지만은 그 미국이라든지 그 영미법 개통의 국가, 뭐 일본도 뭐 이런 거는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간조사, 탐정이라는 개념입니다. 탐정이라는 개념이 예전에는 단순하게 오프라인에서만 이루어졌다가 지금 현재는 온라인으로 그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곧 어떤 기반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좀 메타버스는 가장 큰 시장인데 그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메타라고 바꾸었을 때 왜 바꾸었을까에 대한 저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뭐 VR이라든지 AR, MR, XR,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뭐 많이 듣고 있는 블록체인, 그 다음에 가상화폐, 크립토커런시, 최근에 또 많이 등장하고 있는 NFT 이런 개념들이 다 메타버스를 굴러가게 하는 기본적인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메타버스에서 이게 활성화가 되려면 결국은 그 안에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경제가 돌아가면은 이 산업 자체는 엄청나게 큰 그 파괴력을 가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데이터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의 소프트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디바이스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그 뒷받침이 되어져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 배터리 산업은 엄청나게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충전을 하면 거의 한 500km까지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배터리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우리가 뭐 AR이라든지 VR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5G가 그 일반화되면은 즉 뭐 와이파이라든지 아니면 통신 기지국이라든지 이런 그 시설들이 제대로 갖추어지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통신 시설이 갖추어져야만이 이게 되느냐면은 지금 우리가 4G 말고 5G 같은 경우에는요, 4G에 비해서 거의 10배 이상의 데이터를 전송하고 지연 시간 역시 데이터를 전송했을 때 그 전송했던 데이터가 반응하는 지연 시간이 5G보다는 4G보다는 거의 뭐 10분의 1, 100분의 1에 가깝게 그 지연 시간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국내에서 네이버의 제페토라든지 뭐 등등등 뭐 미국의 게더타운, 로블록스 이런 것들은 다 수많은 어떤 커다란 데이터를 빠른 시간 내에 전송해야만이 제대로 실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뭐 5G가 제대로 완성이 되면은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5G만 제대로 돌아간다면은 일반 우리 도로 위를 달리는 그 자율주행 차량뿐만 아니고 드론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통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율주행이 된다면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는 사고율이 거의 뭐 100분의 1, 뭐 1000분의 1까지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개념인 거니까요. 하여튼 이러한 분야의 데이터 과학이 발전하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심에 저는 테슬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관련된 것을 지금 다 공유를 하겠습니다.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수사관 출신입니다. 수사관 출신인데 학사 경찰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 경찰에서 2000년도에 그 사이버 테러 대응 센터라고 해가지고 창설을 했습니다. 그때 창설 요원으로 들어가서 제가 7년을 근무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데이터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되었고, 뭐 제가 전공하는 분야는 사이버라든지 아니면 특수 지능범죄 수사 이런 쪽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 서울경찰청의 수사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제가 근무하는 로펌에서 데이터과학연구소를 지금 설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제가 일단 소장을 지금 맡고 있고, 우리 부소장님으로는 그 포렌식 학위를 가지신 분하고, 그 다음에 카이스트에서 석박사 과정을 하신 분을 부소장님으로 모시고, 연구원들에서 그다음에 변호사 한 분, 6사람이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리걸테크 분야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과학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은 그래도 국내에서는 최초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아직까지도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내는 등록금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많은 것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수님들 모시고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 여기 오늘 이 강의,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도 저희 학교 교수님도 계시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 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도 여러 분 계시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계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재미있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일부러 시간을 달라고 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테슬라라는 회사를 작년에 학교 조별 과제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연구를 했는데 2명이서 이 테슬라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저는 대단한 회사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했던 것으로 봤을 때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말하면 참 존경할 만한 그런 일론 머스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가 아마 1971년생일 겁니다. 출신은 어디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일 거고요. 아마 이분이 공부는 어디까지 하셨냐면 미국 스탠포드에서 물리학 박사과정을 하시다가 아직 학위는 받으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분은 어떤 행동하는 천재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이런저런 비트코인을 가지고 오면은 자기네 회사에 차를 주겠다라든지 해서 코인 가격을 출렁이게 하고 이런 사업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 어떤 철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렇게 훌륭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감탄 내지는 경외, 존경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은 미래의 설계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설계자. 저 역시도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어떠한 세상이 다가올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앞으로 2, 3년 후에, 5년 후에는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이다. 그 바뀌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막 던지고 싶은 그런 욕망이 많습니다. 이 테슬라라는 회사는 처음에 일론 머스크가 집2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집2. 온라인으로 건물 위치를 알려주는 서비스인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여러 스타트업 회사들이 조그만한 어떤 분야의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데, 이 일론 머스크는 이 집2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1995년에 만들어서 이거를 알타피스타에 $2200만 받고
판 겁니다. 그러고 나서 98년에 98년이죠. 아마 98년, 99년일 겁니다. 엑스타컴을 설립을 했습니다. 엑스타컴은 우리나라에서 표현을 하면은 전자결제하는 시스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 이름도 이 엑스타컴도 나중에 페이팔로 회사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2002년에 팔은 거죠. 그러고 나서 그 판 돈으로 스페이스 X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스페이스 X. 그 다음에 2003년도에 테슬라가 설립이 되고 나서 일론 머스크가 거기에 투자자로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투자자로 참여를 하게 되면서 그 최대의 어떤 지분을 가지는 그런 형태로 이 테슬라에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장표 왼쪽에 보시면은 그 2002년에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설립하고 2003년에 테슬라가 설립되었고 또 일론 머스크가 2006년에 솔라시티도 설립하고 그다음에 13년에 하이퍼루프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뭐 오픈 AI, 뉴럴링크, 뭐 더 보링 컴퍼니 등등을 계속 설립을 했는데 이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 일론 머스크의 생각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겁니다. 미래를 결국은 내다볼 줄 안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 테슬라는 2003년에 마틴 에버하드하고 마크 타페닝이 테슬라를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투자자로 참여를 해가지고 나중에 회장이 되면서 최종 결정권을 일론 머스크 자기가 행사한다는 조건으로 투자를 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테슬라라는 회사가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 전기차 자동차 회사라고 많이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 장표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테슬라가 추구하고 있는 큰 컨셉, 그거로는 저는 오픈, 그 다음에 스탠다드, 그 다음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 파괴적 혁신, 그리고 데이터라는 요 네 가지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픈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테슬라가 소스 코드를 공개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 IT 기업들이 특허를 받아가지고 그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지만 일론 머스크는 그건 필요 없다라는 취지입니다. 소스를 오픈하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가 스탠다드, 표준화가 되도록 우리 IT 세상에서 표준화가 되도록 하는 것이 더 큰 베네핏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모든 어떤 IT 세상에서 표준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은 뭐 파괴적 혁신이라고 그러는데 뭐 경제학에서 존속적 혁신을 할 것인지 뭐 파괴적 혁신을 할 것인지 이러한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존속적 혁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스템에서 좀 더 발전적인 혁신이 뭐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고 파괴적 혁신이라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혁신의 개념이 아니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자 이런 생각으로 접근한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 테슬라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은요 데이터 회사입니다.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서 판매한다라고는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데이터 세상을 테슬라가 지배하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 군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예전에 16년도에 16년도인가요? 그 이세돌의 알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구글에서 그 알파고가 이겼을 때에 그 모듈을 한 80%를 공개를 했습니다. 모듈을 100%다 공개를 하지 않고 한 80%만 공개를 했는데, 그때 코딩을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왜 구글이 제재하게 나머지 20%를 공개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코딩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나머지 20%를 우리가 풀어보자 라고 해서 코딩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울산 과기대에 재학 중인 1학년에 재학 중인 김태현이라는 친구가 구글에서 공개하지 않았던 20%의 모듈을 풀어냈습니다. 풀어내가지고 이 친구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에서 참 우리나라에 있는 김태현이라는 친구 참 대단한 친구다라고 해서 김태현이한테 우리 구글로 와라. 우리 구글로 오면은 네가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라고, 물론 연봉도 많이 주겠다라고 했죠. 근데 이 김태현이라는 친구가 거기에 안 갔습니다. 가지 않고 어디로 갔느냐? 이 테슬라로 갔습니다. 왜 테슬라로 갔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뭐 이게 정설은 아니지만은 이 김태현이가 말하기는 테슬라는 오픈 소스 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에 내가 저기 가면은 내가 가진 생각을 더 펼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테슬라로 갔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픈 소스를 오픈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자기네 회사에 불리한 그러한 일들은 아니라는 생각이죠. 소스를 오픈하지만 그 오픈된 소스가 그 사회에서 표준화가 되면, 스탠다드가 되면은 거기에 딸린 다른 전방 후방 산업들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오픈 소스에 맞춰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김태현이라는 친구가 얼마 전에 이 테슬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뭐 제가 듣기로는 연봉이 한 4억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상당히 많은 돈을 받고 이 테슬라로 갔다는 겁니다. 결국은 김태현이가 테슬라로 갈 때는 이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 역시 김태현이라는 친구의 판단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틀리지 않았다. 소스 예전에는 우리가 특허 제도라는 것들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가지고 특허 제도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특허 제도에 또 다른 발전된 방향이 오픈 소스 정책이 좀 더 큰 파일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전기 자동차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를 만들면서 각각 여러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국의 기가 팩토리라는 그런 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전기 자동차 산업에서 보면은요, 우리나라도 뭐 현대라든지 뭐 기아 아니면은 뭐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자기 한 회사 내에서 모든 부품을 다 생산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그만 부품 회사들이 만들어 둔 부품을 조립하는 그런 모듈 형태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발전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이게 또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전기 자동차가 많이 생산되면은 여기에 관련된 전방 산업, 후방 산업으로 살펴보면은, 전방 산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배터리 산업, 에너지를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후방 산업은 이 전기 자동차를 자율주행으로 움직였을 때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결국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것은 앞에 어떤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이런 거는 많은 데이터를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테슬라는 이걸 넘어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데이터는 우리가 자연계 내에서 만들어지는 뭐 정형, 비정형, 요즘 이야기하고 있는 좀 다크 데이터까지 수많은 그 데이터들이 있지만은 결국은 수많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내가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수집할 수 있는가, 거기에 그 방점을 좀 찍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현재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의 이 인터넷 망을 포격을 해가지고 망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그러면은 인터넷이 되도록 우리가 인공위성 망을 열어줄게 라고 하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인터넷이 계속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인터넷이 계속 된다는 정보가 서로 공유가 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 우크라이나가 처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을 때 당장 며칠 이내에 우크라이나가 항복할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지만 정보가 계속 공유되고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주위에는 다른 여러 분야에서 도와주다 보니 계속 지금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뭐 어제까지도 전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결코 밀린다라는 이런 느낌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미래의 전쟁은 데이터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중심에 또 테슬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테슬라가 예전에 일론 머스크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화성에 어떤 사람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인공위성을 내가 4만 개를 쏘아 올리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4만 개. 많은 사람들이 조소 섞인 그런 표현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참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지금 테슬라가 쏘아 올린 인공위성이 저는 12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0개. 인공위성이 1200개라면 엄청난 겁니다. 또 인공위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그걸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지구상을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인공위성들 중에 대부분이 아마 미국 것일 겁니다. 물론 소련이나 중국도 인공위성을 요즘 많이 쏘아 올리고 있지만은 그래도 인공위성의 대부분은 많은 부분이 미국에서 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미국의 인공위성을 활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뭐 빌려 쓴다든지 아니면 우리 공짜로 얻어 쓴다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물론 GPS 데이터 같은 경우도 지금 무료로 받아보는 것도 많고요. 인공위성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들 무료로 활용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하고 소련하고 전쟁을 했을 때 그럼 누가 이길 것인가? 러시아하고? 저는 당연히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미국을 이길 나라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기가 뭐 핵폭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인공위성에서 정확한 측위를 지어가지고 인공위성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을 하면은 다른 나라는 거기에 대적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 지구상을 떠돌아다니는 전체 인공위성 중에서 한 80% 정도가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이 되는 인공위성이고 한 20%가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인공위성이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전시가 되면은 이 상업적 목적의 인공위성을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결국은 데이터를 어떻게 내가 수집 활용하는가가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테슬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나 좀 뒤에 대해서 시간이 되면은 말씀을 드릴 수 모르지만은 그러면은 테슬라 우리 교수님이 그런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지금 작년에 테슬라의 주가가 $1200를 넘었습니다. 천슬라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천슬라라는 테슬라의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갈 거냐?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3000슬라가 된다라고 자기는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역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뻥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뭐 구글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등등등 여러 그 기업체들이 전체 시가총액 1등부터 한 10등 정도까지 살펴보면은요, 데이터 기업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그 중국의 뭐 텐센트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디바이스를 만드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그 뭐 10위 안에 들어가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데이터를 활용해서 회사를 활용하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많지 않습니까? 결국은 앞으로의 세상은 데이터를 누가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은 전기차에 대한 출발은 그 바탕 이런 개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몇 가지를 설명드리면 노흥정 정책. 우리나라는 임직원 같으면은 기아나 현대차 한 20, 30% DC 해줄 겁니다. 근데 테슬라는 임직원일지라도 절대 차량의 가격을 깎아주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다른 나라에서 자동차 판매를 할 때는요, 다 지점을 만든다든지 영업 조직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우리는 오로지 온라인에서만 우리 테슬라의 자동차를 판매하겠다. 마케팅 비용이 엄청 낮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일반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자동차를 한 대 판매하면은 그 판매 비용 중에 영업이익이 한 6 내지 7%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자동차 한 대를 판매하면은 15에서 20%의 영업이익을 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케팅 비용이 낮기 때문에 그 기업의 가치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판매하는 방식이 소셜 네트워킹을 이용해 가지고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뭐냐면은 테슬라가 자기네들이 개발하는 그 자율주행 관련된 프로그램 무료로 다 제공하겠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그 자동차를 운행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 비용을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데 테슬라는 그렇지 않고 모든 차량에 관련된 소프트 개발은 무료로 제공하겠다. 그 대신에 테슬라가 이러한 그 플랫폼에서 자기네들이 표준화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표준화가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다른 것들은 자동적으로 다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핵심 경쟁력으로 보면은요, 당연히 테슬라가 이 전기 자동차를 하기 위해서 아까 솔라시티라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이 솔라시티에서 생산하는 배터리 지금 배터리 같은 경우 지금 며칠 전에 테슬라가 고만감 배터리라는 걸 분야에 그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만감 배터리가 지금 기존에 있던 그 배터리 기술보다는 훨씬 좀 뛰어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만감 배터리 저도 아주 기술적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 뭐 활용성이 있고 그다음에 효율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테슬라는 이 배터리 산업에 또 충분히 자기네들이 우선권 그러니까 프라이어리티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자율주행 기술 같은 경우에도 이 플랫폼을 연결시켜 가지고 자율주행을 완성시키겠다고 이야기를 지금 현재 테슬라가 하고 있는 자율주행 4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자율주행은 전체가 4단계부터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단계로 5단계가 되면은 정말 완전한 자율주행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단계 정도도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직접 운전하지 않고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단계를 4단계라고 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 자율주행을 하다 보면은 지금 지상을 다니는 자동차 말고 우리 드론도 2025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25년에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국토부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결국 드론도 어떤 개념이 필요하냐면은 비가시권 운항 체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시권 운항 체계. 결국 뭐냐면은 드론을 날리려면은 저 산 뒤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는지를 알면은 우리가 드론 운항할 때 안전을 더 담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비가시권 운항 체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공위성이 필요한 겁니다. 인공위성. 인공위성에서 데이터를 주면은 그 데이터를 받아서 내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저 너머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테슬라는 이 모든 기술들이 합쳐서 하나의 어떤 거대한 데이터 기반 사회로 가고자 하는 겁니다. 이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또 다른 세부적인 산업들이 있습니다. 수평적 결합을 이룰 수 있는 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가팩토리를 아까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들을 기가팩토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가팩토리 5까지 지금 나가 있습니다. 중국에는 기가팩토리 3 상하이에서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전기 자동차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아마 중국일 겁니다. 현재 중국은 전기 자동차 분야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인 기가팩토리 4 이거는 기가 베를린을 해가지고 독일에서 이 테슬라 관련 자동차 관련된 배터리도 개발하고 자동차 만드는 그런 공장입니다. 물론 처음 시작할 때야 캘리포니아에서 먼저 시작을 했지만은요. 계속 이런 쪽으로 전기 배터리 사업을 확산시키면서 그건 기반을 다지는 그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에서 만들어내는 차들이 다 모양이 이렇습니다. 사이버 트럭도 있고 우리 컨테이너 실어나는 이런 모습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차들을 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이스X가 2002년에 설립이 되었는데 화성에 가겠다라는 거 있습니까? 결국은 화성에 가기 위해서라는 그걸 완성시키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인공위성을 계속 쏘겠다. 저는 허황된 소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전기를 지금은 국내 우주에서 만들어서 지구로 전송하는 관련된 기술도 계속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라시티는 물론 태양에서 오는 태양광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기를 생산하는 거지만은 우주에서 전기를 태양광을 받으면은 더 효율성이 높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무선 충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무선 충전이 가능하다는 그런 개념하고 같이 비슷하게 우주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지구로 전송하는 이러한 시스템도 계속 지금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산업이 발전하려면 결국은 배터리, 그다음에 디바이스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어우러지는 것에 다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테슬라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하이퍼루프 개념도 지금 하이퍼루프 2013년에 설립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하이퍼루프를 하기 위해 가지고 실현시키기 위해서 뭘 또 회사를 만들었냐면요. 2016년에 더 보링 컴퍼니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더 보링. 보링이라는 것은 뭐 뚫다라는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 땅 속에서 큰 터널을 뚫는 그러한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땅 속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그냥 우리가 지하철을 만든다고 하면은 땅을 다 파가지고 그다음 거기에서 레일을 깔고 다시 덮는 이런 구조인데 이 더 보링 컴퍼니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아예 처음부터 땅도 파지 저기 우리가 땅을 다 개복하고 열고 이런 개념이 아닌 땅 속에 들어가서 터널을 만들어내는 이런 개념의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테슬라가 뭐 오픈 AI 설립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네들 표준화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이런 개념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뉴럴링크라고 2016년에 뉴럴링크라고 또 설립을 했습니다. 뉴럴링크가 뭐냐면은 사람의 뇌에 커넥팅을 시켜가지고 사람이 생각할 때 생각하는 대로 어떤 디바이스들이 작동되도록 하는 그러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우리 원숭이를 가지고는 원숭이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원한다라는 이거는 성공을 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숭이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사람의 뇌에 연결시키는 부분을 성공하는 목전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철학이라든지 거버넌스 이런 부분들이 다 필요할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완비가 되면은 이 뉴럴링크도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떠한 산업에 먼저 진입해가지고 어떤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미리 진입해서 어떤 길목을 지키고 있으면 그 회사의 가치는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겁니다. 뭐 페이스북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를 메타라는 회사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메타라는 세상에 가서 자기네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거기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일론 머스크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을 때는 앞으로 인간의 어떤 생각을 바로 인간의 몸이 아닌 다른 장비를 활용해서 구현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뉴럴링크를 설립했고 지금 현재는 원숭이까지는 성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좀 더 뒤에 가면은 이야기를 또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내용을 이제 축약시킨 겁니다. 뭐 지금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다 만들어졌고요. 전기 비행기 개발하고 2022년 원래 뭐 하겠다고 했는데 화성의 유인 탐사는 아직은 조금 좀 빠른 것 같고요. 전기 비행기 즉 드론이죠. 드론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 가능하고 2018년도인가 19년도인가 여의도에서 사람이 탈 수 있는 그 드론을 우리 여의도에서 시범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도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드론을 상용화시키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교통 체계가 육로라든지 땅속으로 교통 체계가 구비되는 것이 아니고 공중에서 입체적인 교통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상 100m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시속 100km, 지상 500m 같은 경우에는 시속 500km, 지상 1km 같으면 시속 1000km 이런 식으로 어떤 거버넌스 체계만 갖추면은
드론이 충분히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테슬라는 2024년에 완전 자율주행을 차를 출시하겠다. 한 5단계의 차를 출시하겠다라고 하는데 결국 뭐 자율주행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가버넌스를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 책임을 누구에게 어떻게 지울 건지 이러한 부분들이 완성이 되면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현재도 우리가 자율주행을 하는 차량들이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는 거의 100분의 1 정도의 사고밖에 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앞으로 이 부분은 실현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시가총액 7천억 달러를 달성하겠다. 결국은 일론 머스크가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어떻게 계속할 거냐. 그 사람들한테 어떤 희망을 심어줄 것이냐. 여기에 저는 딸린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저기 스탠포드에서 물리학 박사과정을 중퇴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일론 머스크가 자기 아들들을 다 학교에 다니는 애들을 다 자퇴를 시키고 싱귤레리티 대학이라고 과학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바뀔 것이고 그 바뀌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에 중점을 주는 그런 교육을 자식들에게 지금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UN 미래보고서에 보면 2045년에 싱귤레리티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싱귤레리티가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인공지능들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어 가지고 인간 이상의 그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질문이 한 번 들어오셨는데요. 2025년에 드론 배송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용화라는 것이 그 드론을 이용한 그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비가시권 운항 체계를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드론이 되려면은 첫째 5G가 다 제대로 깔려야 됩니다. 드론이든 자율주행 차든 자기 혼자만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뭐 다른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운행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이니까요. 충분히 2025년 정도면 상용화를 국가에서 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충분히 저는 화물의 운송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먼 훗날의 세상이 아니고요. 지금도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또 언택트라고 표현하죠. 그 코로나 때문에 집합 모여서 하는 이러한 생활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드론이 상용화되고 내가 교통수단으로서 충분히 활용이 되면은 굳이 내가 서울에 살 필요성이 있을까? 저 공기 좋고 강원도 깊은데 드론만 뜨고 내릴 수 있는 비행장이라고 표현하면 그런데 하여튼 그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은 굳이 내가 공기 탁한 서울에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원래 며칠 전에 중앙대학교에서 뭐를 했냐면요. 다빈치 대학이라고 메타버스 대학을 설립을 했습니다. 중앙대학교에서 부속으로 다빈치 대학이라고. 앞으로 대학 공부 자체도 집합교육처럼 예전에 도제 시스템으로 하는 이런 교육도 점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데이터
기반이 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좀 뭐 여기뿐만 아니고 저도 학교를 다니면서 직접 캠퍼스에 가가지고 강의를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2020년부터 학교 등록을 해가지고 계속 수업을 듣는데 지금은 모든 강의가 온라인에 특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저 역시 그 캠퍼스에 가서 수업 듣는 게 불편할 것이라는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는데 그 중심에 저는 테슬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캠퍼스가 아름답고 뭐 그렇습니다. 캠퍼스는 가서 우리가 배우러 가는 곳이 아니고 이제는 그 캠퍼스의 아름다운 경관을 즐기고 뭐 그런 용도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요. 전기차 시장은 계속 지금 뭐 성장하고 있습니다. 뭐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게 중국이고요. 한 52%, 53% 정도의 시장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부분도 계속 전기차로 지금 바뀌고 있고요. 저도 지금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마지막 경유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것들이 전기 배터리로 산업 자체가 그렇게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률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아주 급격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자동차 산업들 다 그렇게 이제 바뀌어갈 거니까요. 밑에 이 장표에 보시면은요, 2021년도에 전기차 업체별 성장률, 중국의 상하이 GM 도대체 몇 퍼센트의 성장을 했냐면요, 1388% 성장을 했습니다. 2021년에. 뭐 다른 나라들 테슬라는 좀 성장률이 조금 저조하지만 그건 사이즈가 커서 그런 거고요. 다른 부분들도 전부 다 전기차의 시장의 성장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전기차 시장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뭐 삼성전자, 그다음에 현대, 기아차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계속 지금 이럴까? 그에 대해서 솔직히 개인적으로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지 않으면 그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겁니다. 일본의 소니라든지 여러 회사들이 그 시장에서 퇴출되는 이유가 미래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미래를 제대로 예측하면은 충분히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지금 스마트폰, 삼성전자에서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뭐 나름대로 세계 시장에서 엄청난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스마트폰이 가지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면은요, 그 작은 컴퓨터지 않습니까? 작은 인공지능이고, 근데 메타버스 세상이 저는 곧 도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메타버스 세상이 되면은 이 디바이스 자체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 스마트폰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로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디바이스 자체가 바뀐다는 거죠. 메타버스 세상에 오면은요. 그 애플에서 구글도 그렇고, 구글은 오큘러스라는 오큘러스가 구글 건가요? 구글 글라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구글 글라스 자체도 데이터가 많이 제대로 전송이 되면은 실감 영상을 구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 링을 만들고 있어요. 링이라는 거는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인공지능을 실현하듯이 링에서 어떠한 그 사람이 동작하는 것을 충분히 구동시킬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래서 디바이스들이 많이 바뀔 거라는 거죠. 그 스마트폰의
전종을 한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 물론 나름대로 삼성전자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저기 바이오에 진출한 것도 그 사업의 다각화, 그 포트폴리오를 하면은 기업이 나름대로는 계속 존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가 그 바이오도 진출을 하고 그 정치권에서 삼성전자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걸로 봤습니다. 데이터 회사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모든 것들은 다 데이터가 앞으로 세상을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 중심에 저는 테슬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작년에 테슬라가 1200달러 넘는 그 주가를 기록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는 곧 3000슬라가 될 것이다 라고 허풍을 쳤는데 저는 절대 허풍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